오늘 지금 파이어사이드 챗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해 주신 스티븐 호프만님과 또 오전에 기조 연설해 주신 제니퍼 주 스콧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고요. 편하게 앉으시고요. 네. 그 파이어사이드 챗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활한 세션 진행을 위해서 제가 연사분들과는 좀 영어로 세션을 진행을 하고요. 한국어 통역이 제가 알기로는 2번 채널이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Okay, so we're going to have some kind of 좀 편안하게 대화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문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편안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연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에서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과 조직들이 실패를 했어요. 정말 빠르게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데 실패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발전을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로서 저희가 2000년도에 많은 그런 미국의 그런 기업들과 그런 기업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을 폄하해서도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측을 좀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런 기하급수적인 변화에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기관과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을 해서 이러한 빠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어떠한 기술을 우리가 기업으로서 함량을 하고 조직으로서 어떠한 기술을 함량을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두 기조 연설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제니퍼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응용 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석사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기하급수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요즘엔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기하급수성이라고 하면 같은 기간 동안 그 성장이 2배가 되는 것을 기하급수라고 수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운동장이 있고 또 수영장이 있다고 할게요. 수영장이 있는데 축구 운동장 크기입니다. 여기에 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러한 축구 운동장 크기의 그런 수영장이 가득 채워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린다면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20분이요? 다른 분은 한번 추측해 주실까요? 많은 답변을 이렇게 받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43분이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영장이 가득 차기 전에 물이 이제 점점 차오를 텐데요. 근데 마지막 시점이 되면은 마지막 한 2분 정도 만에 정말 물이 넘쳐나게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과장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인데요. 어떠한 능력일까요? 배우고 또 그동안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것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배운 것을 좀 버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매일 우리는 이렇게 추정을 하죠.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대가족을 우리가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가족에는 여러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런 대가족과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들에게 뭐 자동차를 보낸다거나 뭐 옷을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요, 이런 대가족의 옷이나 자동차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대가족이 제대로 이런 변화의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아침에 했던 강연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고 또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떨쳐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이나 개인들은 중요하게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가정이에요. 가장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계속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된 정보입니다. 맞지 않는 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고 그리고 지금 실험을 할 것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미래가 어떨지를 우리는 테스트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과 함께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검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스마트한 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 내 최신 기술을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한번 실험해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되나 안 되나 볼게. 그리고 다시 피드백을 주마.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인 과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우리가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되 또 동시에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를 통해서 뭐 미래를 그냥 단순히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직장을 굉장히 자주 옮깁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직장에 20년 이상 근무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년마다 직장을 옮기죠. 이게 굉장히 혜택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매번 새로운 직장에 가게 되면 다른 직장에서 가졌던 새로운 경험을 그 새로운 조직으로 이렇게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기업은 새로운 것이 들어오니까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애물을 허물어 버리고 이를 통해서 혁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so let's move to a second question.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니퍼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조직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티브의 5개 포스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대기업, IT 국가들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스타트업이나 SME와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던 그런 질문과 가장 가까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5년, 2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큰 거대 기업이 탄생을 했죠. 그리고 오늘날 90%의 데이터는 실제로 개인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를 독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에도 개인에게도 건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고객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소비자들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은 정말 데이터 소유권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5개, 6개의 글로벌 데이터의 오버로드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국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중국 사회 체제는 평등에 집중을 했죠. 그런데 그 평등의 대가가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득이 없었고 직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했죠. 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경제를 보면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경제 시스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컨트롤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빅테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컨트롤하는 정말 공산주의와 유사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웹3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전도 유망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웹3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니셔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먼스 프로젝트의 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커먼스 프로젝트는 테크 비영리 기구인데요. 정말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이제 봉쇄를 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 측면에서 보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우리는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측면에서의 민주성을 좀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백신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신 데이터는 보면 일본, 캐나다, 미국 많은 국가들과 그리고 의료기관 에서 이런 백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비영리 기구에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플을 보시면 애플도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고 구글도 구글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상호 운용성은 지정학을 초월해야 되고 운영 시스템을 초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경제에 모두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를 해서 백신 데이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외에도 다른 데이터도 자기 스스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몇 개 안 되는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기업 측면에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하자면 어떻게 소기업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소기업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점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굉장히 양도 많고 그리고 질과 그 적절성 이런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속도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각자의 그 기업을 데이터 기업으로서 만들고 스스로의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조직의 모든 측면을 정량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미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를 보면 지금 데이터 소유권 측면에서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고객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권한을 줌으로써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기업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소기업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빅테크 기업에게 줘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인센티브 고무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하면 이미 과거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이것은 나한테는 중요하고 내가 무료로 너한테 더 이상 내 데이터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페이스북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데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웰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티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스타트업과 같이 일을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흥미로운 스토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벤처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데이터 독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내가 독점자라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위험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책임하게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데이터 사용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우리는 잘 압니다만 일반인들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그냥 주겠느냐 아니면 수수료를 내겠느냐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냥 데이터를 주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로 만들어져야 돼요. 법제화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절대로 데이터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법가들이 데이터를 모두에게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프로세스가 되겠죠. 여전히 이슈는 있어요. 제3자 기업들 있죠. 캠벌 제니카도 데이터를 착취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될 때 너무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법제화해야 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데이터 오너십에 대해서요. 이것을 법제화하기가 어려운 것은 법안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GDPR 유럽 위원회에 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드래프트를 이미 법안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규제자와 법안 위반가들이 어떤 것은 수용 가능하고 안 하다는 것을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어떤 부분이 프라이버시인지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나한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 정보는 남에게 공유하고 싶지 않을 것인데 내가 이제 엄마가 되고 이러니까 제 입장이 또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니드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 권한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에게 부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독일에 어떤 기업이 있는데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체인을 한 다음에 개인의 가격 책정하는 권한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니즈, 나는 이런 것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서구가 더 발전된 국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기가 1,000달러 정도만 얻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대출도 쉽게 받고 유럽의원이 그리고 서구 문화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계류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나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법안 위반 규제자들이 만들 수는 있지만 개인들도 그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죠. 근데 기업이 저한테 제가 당신의 데이터를 쓰고 싶고 그 가격은 이만큼 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 프라이버시와 개인 정보를 그 가격에 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제 삶에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을 못해요.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죠. 저한테 사간 데이터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선거를 보면 이 선거가 데이터 사용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사람 대중을 타겟팅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조작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나한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선거의 결과가 바뀐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지금 기업들이 AI를 사용을 해서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를지 아닐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가석방을 한다든지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서 이 사회에 이 사람을 내보냈을 때 위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AI를 기반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가 누군가를 감옥에 계속 가둘지 아니면 사회로 내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부분은 데이터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패턴을 보시면요. 그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피부색, 경제적 배경, 그리고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절대로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AI는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데이터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백만 개의 사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과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끝없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세션 이후에 커피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질문이 더 있다면 개인적으로 우리 강연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기쁘게 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청중들이 많이 놀랄 만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낙관적인 얘기, 물론 데이터 독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는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한 이런 발전 양상이 현재의 디지털 갭을 더욱더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표준화, 메타버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연결성도 없어서 접속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런 발전이 더 소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에 빨리 해결해야 될 디지털 갭 예가 있을까요? 제니퍼.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이 드네요. AC 그릴링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작가인데요. 작년에 지식의 프론티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간은 계속해서 발전을 그리고 진전을 이뤄내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인류는 똑똑하기 때문에 정말 미사일까지 개발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뤄냈죠. 화살에서 미사일까지 정말 큰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낙관주의를 읽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기술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항상 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리더십이 옳은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개인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도 그런 리더십의 가치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희망적인 부분인데요. 기술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디지털 건강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프리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병원에도 쉽게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복원을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화려한 AI라든지 데이터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희망적인 부분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웹3 능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공평하고 정당한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더욱 보안성이 높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죠. 여전히 텍 기업들이 많은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긴 합니다만 1세대 디지털 경제를 보면은 좀 파괴적인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1세대 디지털 기업 경제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술 그 자체가 좀 중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핵심이죠. 우리가 주인으로서 어떻게 기술을 적용하고 도입할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를 조작해서 원자 폭탄을 만들지 원자력 에너지를 만들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기술이 바로 인터넷이죠. 그리고 그린 인터넷, 민주화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의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명한 기술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초기부터 우리 벤처 기업들에게 심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내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정책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툴이나 또는 AI에 접속할 때 연결되는 게 모든 사람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터넷은 상당히 놀라웁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하시다면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갈 보시면 하버드나 MIT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र्스, MIT 코र्스가 다 온라인으로 있으니까 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 격차가 확대되지 않으려면 더 고도화된 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왜 수백 년 전 방식과 똑같이 우리도 디자인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한테 맞춤화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더 배울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궁금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억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오픈소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대화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소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지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Thank you so 박수로 해주시면 much.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요. 밖에 커피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분 후에 3시 5분에 그 다음 세션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